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 겨울철만 되면 저절로 꺼지더라. 또 새로운 폰들이 출시됐는데 기존 폰 좀 느리고 더디더라. 이런 이야기들 하셨습니다. 푸념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애플이라는 세계 상위 스마트폰 제조사의 계획된 성능 저하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애플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 폰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낡은 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이런 변명도 하고 있긴 하는데요. 지금 소비자들의 마음은 아주 따갑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경제적 안정과 또 경제 순환을 위해서 가장 많이 공을 들인 정책, 바로 부동산 분야에 쏟아부은 정책들이죠. 아주 많은 정책과 법률, 제도들을 공급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간 좀 뛰어오른 집값이라든가 부동산 경기, 식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정리가 되는 수준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부동산 환경, 특히 서울의 집값은 전혀 무관하게 보입니다. 부동산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금요일 경제의 소리는 크리스마스, 주말을 앞둔 아이템으로 크리스마스 마켓 준비했는데요. 김미란 캐스터가 다녀왔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받는 게 바로 스마트폰인데 그중에서 애플 아이폰은 또 우리 국민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종의 팬덤까지 형성돼 있는데요. 이 애플이 아이폰 속도를 의도적으로 저하했다. 즉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 이런 내용이 인정되면서 지금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유, 새로운 제품, 성능이 좋은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이 아닌가 거의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한 아이폰 소비자들은 소송, 미국은 집단 소송 많이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로 지금 법적 대응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폰은 예기치 않게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좀 성능을 낮춘 거다. 일부러 그런 거다라고 애플이 밝히고 있지만 지금 이 해명이 충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지금 우리 방송을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지금 아이폰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관심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현학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성능을 일부러 높여도 시원찮을 판에 일부러 떨어뜨렸다. 지금 이 의혹이 일단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교수님, 네네.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은 네. 금년 2월에 아이폰 6S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아이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좀 이상하다. 이거 속도가 늦어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12월 9일 레딧이라고 하는 소셜 뉴스 웹사이트에서 네.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죠. 네. 그 이후에 IT기기 성능 테스트 전문 업체인 빅벤치사가 한번 실측을 해보니까 네. 아이폰 6S와 아이폰 7을 네. 조사해본 결과 배터리 수명이 줄면서 떨어졌다라고 한 실측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자, 문제가 이렇게 커지니까 애플이 네. 지난 20일 그저께죠. 네네. 리튬이온 배터리는 오래 쓰면 전력을 공급하는 문제가 능력이 떨어지고 네. 때문에 아이폰이 예상치 못하게 꺼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면서 네. 이를 막기 위해서 아이폰의 성능을 제한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또 애플은 자기들 목표는 소비자들에게 네.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고 네. 여기에 종합적인 성능뿐만 아니라 기기 수명 연장이 포함된다. 네. 라고 하면서 신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국내 스마트폰 쓰시는 분 중에 아이폰 쓰신 분과 또 국내 제품 여러 중국 제품 쓰시는 분들의 차이가 배터리 교체가 안 돼서 정말 답답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이 문제도 핵심인 것 같고요. 그간에 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운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데 네. 이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좀 낡은 폰들은 좀 성능이 저하되게 그렇게 만든 거군요. 아, 그것은 아니고요. 네네.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저도 아이폰 사용자인데요. 네네. 아이폰을 쓰다 보면은 0도에서 35도 네. 도미를 벗어나면 즉 너무 추운 영하의 날씨거나 네네. 너무 뜨거운 데 가면은 네. 폰이 꺼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 네. 저도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애플이 고민하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되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폰들이 배터리가 낡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속도를 한번 낮춰봤더니 꺼진 현상은 방지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원인은 배터리 수명이 다한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해답은 배터리를 바꾸는 것이자 근본적 해결책은 배터리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아시다시피 1,000불, 즉 100만 원이 넘거든요. 맞습니다. 배터리는 한 8만 원 정도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폰의 고민은 알겠는데 100불을 기술적으로 속도를 낮추는 것이 최선이었다 하더라도 고객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자 이렇게 되니까 속도를 낮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배터리 교환하시겠습니까? 라고 고객의 동의를 구하고 나는 뭐 속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해서 오래 쓰겠습니다 하는 분들한테는 에게만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예, 이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방안, 고객께 선택만 줬어도 이렇게까지 욕을 얻어먹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칭찬을 받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맞습니다. 칭찬을 받았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결국 또 새 폰 사도록 유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혹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당연히 다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1년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고 나서 애플에는 혁신이 사라졌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저도 아이폰을 쭉 쓰고 있는데 아이폰 6 이후에는 그전 버전과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기대를 모았던 아이폰 8과 아이폰 X도 혁신이 사라졌다. 값만 올랐지 뭐가 다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카메라라든지 디스플레이, 속도 이런 것은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사용자가 느끼는 차이는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형 중고폰 아이폰이 배터리가 좀 수명이 다 있다고 해서 속도를 확 떨어뜨리면은 고객이 이거 속도가 너무 늦네. 신형폰을 쓰면 속도가 확실히 빨라진 걸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고객들한테 좀 현혹시켜가지고 새 폰을 사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우리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제품 구매를 유도한다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여러 정황들이 있어서 교수님께서 지켜주셨고요. 거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강력한 정황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사실 주변에 아직도 아주 오래된 구형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5라든지 4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3는 아직 드물긴 한데 이런 경우를 보면 그래도 좀 쓸 수는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나온 얘기를 보면 한 1, 2년 지나면은 지금과 같은 이 지금 밝혀진 성능 저하 상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오래전부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요즘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너무 사이클이 빠른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폰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폰 6S하고 7에 해당되는 건데 그것도 또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이 아이폰 6S라 그러더라도 많이 안 쓴 싱싱한 배터리면은 그런 현상이 생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7 같은 게 작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폰 7에서는 테스트를 해보니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아이폰 6S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6S의 경우에는 지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특히 한 2년 이상 쓰시는 분들은 요거 쓰고 나니까 속도가 너무 떨어졌다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금 기술 경영 전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자, 이런 상황으로 한번 신뢰를 잃게 되면 특히 이 스마트폰 같은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는 기기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집단 소송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제도가 도입 안 됐습니다만 미국은 지금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고요. 애플 타격이 크지 않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또 다르게 봐야 됩니다. 원래 애플이 도덕적인 기업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그런 면에서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됐지만 애플 AS 굉장히 부실합니다. 불친절하고요. 애플은 제조사 보조금도 주지 않고 심지어 광고비도 이동통신사한테 떠넘기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레퓨테이션은 평판은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의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고객을 속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고 애플의 이미지가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은 말씀하신 대로 집단 소송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LA에 사는 고객 두 분이 소송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함께 집단 소송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 제도가 없지만 아마 우리나라 고객들 중에서도 또 애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사실 애플을 쓰시는 분들은 이른바 충성도가 높다고 해야 되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거나 신품이 출시되면 애플을 계속 쓰시던 분들인데 대거 이탈할 가능성까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또 애플 사용자이시니까. 네. 예, 애플이 이제 미국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번 한 번으로 애플의 고객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작년에 그 갤럭시 7 폭발 사고가 있었죠. 그렇죠. 예, 불이 났었죠. 삼성전자 상당히 타격을 받았었는데 1년 만에 완전히 회복을 해서 지금 예년의 실적을 다시 찾았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의 경우에도 제가 이번 한 번으로 특히 저는 갤럭시 7 폭발 사고보다 크다고 보지 않거든요. 네. 이번 한 번으로 그렇게 큰 데미지가 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폰의 경우에 그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에 혁신이 없다. 그래서 혁신이 전체적인 없다. 혁신 이미지라든지 고객들의 충성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뭐 아주 큐어 펀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고객의 신뢰를 반하는 일들이 뭐 자꾸 생긴다 그러면은 아이폰의 명성이 금이 가게 되고 결국 저는 한 5년 10년 뒤에는 아이폰이 오늘날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상당 부분 잃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이렇게 가다간 5년 지나고 더 보면은 굉장히 위상이 추락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아이폰 갤럭시 7 폭발과 비교해봤을 때, 네, 맞습니다. 또 갤럭시 7도 사실 뭐 비행기 탑승 금지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렇죠. 예, 잘 극복됐던 것처럼요. 교수님 결국 일단은 그 기업에 대한 애정과의 전혀 무관하게 일단은 좀 대책. 즉 해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배터리 교체라던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치를 취하면 덜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고객들한테 솔직하게 진상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런 사유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근데 앞으로 속도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현재 폰을 계속 쓰시고 싶은 분은 쓰시되 만일에 폰 수명이 오래 안 간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빠른 속도를 원하시면은 지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한 거를 뭐 또다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과거처럼 쓸 수 있게 해줬다든지 아니면 배터리를 저렴하게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고객들한테 공고를 해서 이런 시일 내에 이렇게 이런 가격으로 배터리를 교환하십시오라고 빨리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잃어가고 있는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께서 앞서 한번 말씀해 주셨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원래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법했다라는 것들 애플 코리아 측 관계자분들도 혹시 듣고 계시면 또 기사를 보시게 되면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제는 우리나라 애플 코리아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본사의 중앙 통제가 강하거든요. 미국 쿠퍼티노에 있는데 그래서 애플 코리아 당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솔직히 아마 없을 겁니다, 별로. 본사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자, 교수님, 이런 상황이라면 또 많은 분들이 덕분에 또 삼성 LG는 좀 좋겠네, 화웨이는 좋겠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반사이익은 어떻습니까? 기대해 볼 만한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 그렇게 아주 큰 데미지를 입는다고 보지는 않고요. 더구나 그 애플 이 실수의 과실을 우리나라 휴대폰이 차지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IoT 디바이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지금까지 누리던 거의 유일한 모바일 인터넷 디바이스로서의 위상이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산업 자체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별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산 휴대폰들이 무섭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 LG 등이 잘하고 있지만 현재의 전략과 제품으로는 판을 바꾸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애플이 했던 그런 혁신을 삼성과 LG가 해야만이 우리나라 휴대폰 업체들이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혁신이라는 이 두 글자가 아주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경제 이슈들 이야기하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인터뷰 이슈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경제 공감사전의 화두로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바로 드라이비트입니다. 드라이비트, 빨리 마른다라는 뜻인데요. 원래 미국의 한 이 건물 외장재 제품 상표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드라이비트 공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어제 제천 화재 사고를 키우고 인명피해가 커진 배경으로 이 드라이비트를 꼽고 있죠. 단열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값도 쌉니다. 그런데 제천 화재 건물에서 이 드라이비트 역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고 또 가연성 때문에 화재를 확산시키는데 큰 원인을 제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주 원인은 아니겠지만 이 드라이비트 서울 건물 중에서 10채 중에 3채는 드라이비트로 마감되어 있다. 이런 보도 또 연구조사까지 나왔습니다. 당장 탈출구라던가 저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드라이비트 소재의 외장재 떼내고 안전하게 불에 안 타는 것들로 바꾸고 또 자체 스프링클러를 좀 설치해라. 돈을 적게 들이고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건물이 1, 2m 간격으로 붙어있는 서울에선 더 심각한데요. 이번 사고 희생자들 정말 명복을 기리면서 이 드라이비트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번 주 주요 경제 이슈들 깊이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한 주 여러 가지 경제 뉴스들 요즘 워낙 쏟아져가지고요. 이거 다 따라가기도 바쁩니다. 자, 그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좀 깊이 있게 의미를 좀 파악해보고 여러 여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경제 톱 이슈.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미국이 꽤 오랜 시간 동안 35% 최고 법인세율을 낮췄다. 이거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오늘 먼저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한쪽으로 네. 이제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다. 네. 미국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중국까지 사실은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 이 기축통화국가인 이제 미국이 선제적으로 나가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대폭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려 이제 35%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서 21%까지 낮추겠다 그러니까. 네네. 자, 이러면 우리만 또 완전히 이제 왕따 당하는 거 아니냐. 네. 해외 투자 자금 다 빠져나가고 국내 기업들 일자리 다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걸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사실 미국도 이번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네. 지금 이번 주 상원에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네. 근데 이제 상원의 인원이 100명이에요. 네.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감사한 찬성은 51표. 네. 반대가 48표예요. 정말 간발했잖아요. 3표 차예요, 3표. 네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느냐? 물론 트럼프의 이제 주류가 아닌 특히나 이제 언론에는 굉장히 배척을 당하다 보니까 네. 언론 그다음에 민주당 야당의 경우에는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네. 법인세율을 많이 낮췄다, 상속세 감면을 확대했다. 이러게 되면 결국은 뭐냐? 재정 적자 늘어서 복지 지출 줄이는 게 아니냐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세금 깎아주는 게 대부분 누구한테 집중돼 있냐? 대기업하고 부자한테 집중이 되고. 슈퍼리치를 위한 법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이걸 주도하니까 니네 셀프 감세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표 차이긴 하지만 네. 감세벽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네. 그나마 이제 해외 다니면서 이제 해외 수축, 아메리칸 퍼스트 우선주의를 조금 하는 거에 조금 힘을 실을 수는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예, 이게 좀 여러 이 이슈가 가면서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될 게 시간차는 있습니다. 우리와 선진국을 통일한 이슈를 동일한 상황에서 비교하는 것보다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이른바 경제적인 선진국, 산업 선진국들 다 법인세 내리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쏠림 현상입니다. 네. 미국이 하면 다 따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쟁 관계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파격적으로 감세를 하니까 주요 선진국들도 이제 경쟁적으로 감세 전쟁이 동참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따라쟁이 국가들이 몇 있어요. 네.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일본. 여기다 네. 중국까지 지금 법인세를 낮췄거나 낮추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자, 이렇게 되면 특히 이제 우리는 일본을 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그리고 중국과 경쟁하는 품목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사실은 한 이 29.97% 정도인 현재 수준을 한 20% 중반까지 낮추려고 하다가 네네. 미국이 21%까지 낮추니까 더 낮추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2013년도에 37%를 29.74로 낮췄다는데 이제 더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한 29.7 정도로 낮추고 난 다음에 네. 이제 한 중반 정도 25%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네네. 아니야 미국이 더 내리니까 우리도 그 정도까지 내려야 돼. 이걸 지금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일본 정부의 법인세 인하의 대표 결정의 이면에는 세계 각국에서 불고 있는 어떤 법인세 인하 경쟁에서 이제 일본 기업들만 네. 뒤처지는 것, 경쟁력 뒤처지는 걸 그냥 눈여겨보진 않겠다라는 의도라는 겁니다. 예, 사실 뭐 이제 기업들에게는 국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서 많은 이 환경적인 경쟁 요소가 되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세요. 글로벌 경제 보면서 선진국들은 정상 찍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추세에서 법인세 인하인 거고 우리는 아직 정상 가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경제 부분과 또 사회 부분을 나눠서 봐야 될 필요도 있고요. 복잡하죠. 맞습니다. 사실은 미국은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인상한 게 2015년부터고요. 네네. 우리는 지난달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경기가 지금 막 살아나려는 국가에 맞고요. 이처럼 이제 이 상대적으로 이제 법인세가 우리는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실제 기업들의 부담이 정말 많이 늘어나서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네. 물론 뭐 보게 되면 사실상 이제 지표 겉으로 나타나는 세율만 놓고 보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과표 구간 3천억 초과하는 대기업 77곳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당장 이 3%포인트 이제 최고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네. 근데 정부가 추산하는 건 이런 77개 기업이 법인세 인상에 따른 세원 얼마나 거칠 거냐? 한 2조 3천억 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제 각종 연구소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게 되면 당장 이제 가장 많은 법인세 부담하는 게 역시 뭐 삼성전자겠죠. 그렇겠죠. 삼성전자는 당장 이제 내년에 법인세 3%포인트 오르게 되면 한 4천억 원 정도 네.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는 지금 뭐 수십조 원 이상의 사실은 영업이익이 나는데요. 네네. 물론 뭐 1,000억 원 이상 하는 기업들 보면 현대차, 한국전력, SK하이닉스, 뭐 한국수력, 원자력과 경우에는 한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이들은 충분히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들을 좀 세분화해서 보지 않고요. 단지 오른다 내린다 이런 논쟁으로는 가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톱 이슈에서 좀 꼼꼼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하셨지만 기업은 이제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법인세의 차이에 따른 경쟁 상황에서는 좀 우리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법인세 하나만을 놓고 보면 사실은 국가를 투자할 때 세율뿐만이 아니라 네. 그 지역의 경제 성장률, 네. 금리 여러 가지 요건을 보거든요. 그렇죠. 투자 환경이 되어 있는지 네네.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보고 하는데 만약 금리만 놓고 본다면 브라질 같은 데는 두 자릿수 이상이니까 네. 당연히 쏠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쪽은 화폐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혀 불가능합니다.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뭐 본사를 옮긴다, 공장을 하나를 새로 짓는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언론에서는 법인세 하나를 놓고 미국 현지에 이제 낼 수 있는 세금이 많이 깎여진다는 이유로 네. 현지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거는 조금 오버하고요. 네네. 물론 뭐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제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법인세율 3%포인트 오르면 미국 법인세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네. 향후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투자는 14% 줄고 또 GDP는 5% 넘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네. 물론 미국의 경우 이번에 내린 법인세의 이 유효 기간은 10년이에요. 네. 그 이후에는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경제연구원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까 네네. 계속해서 이제 지금 이런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나온 건데 하지만 이제 수출 경쟁력에 다소 이제 뭐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 네. 하더라도 이제 반론으로 보면 글로벌 투자 자금이 사실 미국으로 몰려가면 어떻습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네. 이건 오히려 수출 경쟁력에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예, 참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명목세와 실효세의 비교를 이 법인세 논쟁 때마다 많이 했습니다. 실효세 따져보면 여러 비과세 등등등등 해서 그렇게 많이 내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실제로 내는 기업들의 세금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감면 혜택이 워낙 많습니다. 신규로 뭐 신입사원을 채용하거나 영국 R&D를 투자하거나 그렇죠. 이런 각종 감면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우리나라 한 18%예요. 네. 근데 영국이 한 21%, 미국도 한 23%, 네. OECD 평균이 한 21%니까 네. 뭐 우리는 그다지 높지 않다. 네네. OECD의 중하위권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MB 정부 시절은 오히려 25%인 걸 3% 낮췄죠. 깎아서 시도를 해봤죠. 네. 근데 그러면 감소해줬더니 투자 늘고 일자리도 늘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오히려 낙수 효과가 없어서 양극화만 되려 심화됐기 때문에 현 정부의 큰 국정 과제, 정책 과제가 소득 중심, 사람 중심이니까 네네. 최저임금 인상처럼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투자 환경이라는 게 규제, 환경, 뭐 인건비 고려할 요소 많고 세금만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과세 표준 77개 기업의 이제 대기업에만 네. 법인세율 최고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 파장은 좀 상당히 미미하다,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반론도 있다는 겁니다. 예, 좀 다면적인 인식과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예, 정부에서 많이 공들이고 또 신경 써서 만든 대책이 부동산 대책인데요. 여러 가지 대책과 규제안들 발표돼 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들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은 반응이 어떨까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 상황 좀 중간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부동산 관련 뉴스 중에서 분당 집값이 서울보다 올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고요. 서울 집값, 예, 서울 집값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방은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지금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당 아파트 값이 한 0.16%에서 0.17%가 한 주 정도 올랐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원래 한 3주 정도 계속 분당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네네. 이가 이제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시나 그다음에 경기도 주요 지역들이 이제 규제로 인해서 묶이면서 거기에 어떤 반사 효과로 오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분당이나 앞으로 이제 나올 일이 이제 일기 신도시의 아파트 값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강남권에 대한 어떤 재건축이나 재건축 규제가 시작되면서 네. 사실은 강남권 이후에 개발된 곳이 일기 신도시거든요. 그렇죠. 분당이나 평촌이나 뭐 일산 이런 데가 있지만 네네. 이들 지역에 이제 아파트가 노후화가 많이 시작되고 있고 네. 그리고 점점 이제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강남권의 어떤 집중되어 있는 규제에서 피할 수도 있고 네. 반면에 어떤 교통이라든지 모든 인프라는 잘 갖춰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기 신도시가 앞으로 개발이 되면 오히려 조금 미래가 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들이 많이 몰리고 네. 실제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고 또 시행되려고 하는 어떤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오른 게 아무래도 이런 어떤 뉴스가 나온 계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 부동산 투자 차익을 노리려는 돈의 흐름은 여전히 뭐 정부 정책과 무관하게 좀 살아있고 네. 예, 매물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지금 이런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지금 이번 정부의 정책 역대 가장 강력하다. 수요, 네네. 공급, 뭐 임대 네네. 지금 다 나왔잖아요. 뭐 시행은 아직 내년에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만 네네.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급인데 임대주택 정책이 굉장히 그 가이드라인만 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만 네. 실제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공급될 것인가를 가만히 보면 네. 실제 서울에서 그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전세를 구하려는 어떤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하철도 편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장도 다니기 쉬워야 되는데 뭐 학교 아이들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지역들의 어떤
임대주택 공급은 없고 실제는 이제 주변에 있는 택지나 그린벨트를 이용해서 조금 더 어떤 저소득자나 신혼부부들한테 임대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는 했는데 그런 취지는 좋지만 사실은 실제 도움되는 전반적인 어떤 전세값을 낮추는 데 있어서 어떤 좋은 어떤 효과를 보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정책이냐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규제나 이런 걸 통해서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지만 저희가 과거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참여정부 때나 그리고 그 전에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왔지만 종부세부터 결국 이게 규제가 풀면 급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동안 쌓여있던 어떤 가격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더 심하기 때문에 실제는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임대주택이라든지 혹은 뭐 대출 규제나 어떤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실제 지금 대출 규제는 나오고 있지만 대출 규제가 어쨌든 집값을 잡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데 좀 어려워지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수요를 묶어놓긴 했지만 정말 집 살 길이 막막해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임대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전세값을 오르게 만들게 되는 거고, 전세값이 오르게 되면 월세값도 오르고, 집값은 안 오르는데 전세값이 오르게 되면 이제 깡통 전세나 깡통 주택들도 생기게 되는 어떤 문제들을 과거에 저희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계적 오류가 있습니다. 통계적 오류는 뭐냐면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에 따라서 집값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통계적으로는 집값이 오르게 됩니다. 올랐죠. 왜냐하면 예전에 과거에 그 아주 오래된 주택들이 있는 경우와 새 아파트들이 생겨서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르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실제 체감하는 거는 이제 주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값도 계속 하락하게 되고 그다음에 집값도 하락하게 되는 어떤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서로 부르고 원하는 가격의 문제와 실제 집을 소유하거나 또 사려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가격과 이런 차이들이 커서 사실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정말 제대로 좀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정책인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끝으로 간단하게 이 부동산 가격 흐름 도대체 어떻게 되냐. 지금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 내년 4월 기한도 있는 상황인데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많이 이제 줄어들겠지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앞으로의 흐름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결국에는 대출금리가 지난 4분기 초에만 해도 3.46% 정도였는데 4.5%까지 오른 상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DSR이라든지 신 DTI가 도입이 되면 대출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어떤 유입은 더 줄어들 것이고 물론 이제 다주택자의 어떤 유입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도권 주요 신도시에서는 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지금 집값은 앞으로 좀 어려워질 거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뭐 대출 비중을 높인다든가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경우에는 분명히 깡통 주택이든지 깡통 전세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제 흐름이 다시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금 운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좀 줄일 수 있는 상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자, 이런 노래 나오면 이거 뭐 거리에서 또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다가오네라고 하실 텐데 오늘 경제의 소리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얘기들 많이 했는데요.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 살릴 수 있는 이번 주말 크리스마스잖아요. 그 코너 준비했습니다. 경제의 소리입니다. 김미란 경제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특별히 음악까지 깔아드렸는데 오늘 주제 또 오늘 의상까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어린이도 어른들도 기다려지는 성탄절이 곧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프랑스 전통 크리스마스 마켓이 서울에 왔습니다. 아,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고 있는데요. 네. 프랑스에서 온 산타와 사진도 찍어보고 유럽의 성탄절 분위기와 볼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데요. 먼저 크리스마스 마켓 현장을 소리로 같이 들어보시죠. 저희 찍으세요. Merry Christmas, Joyeux Noël, je suis le Papa Noël. 아, 굉장히 네. 부드럽고 느끼한 프로가 잠시 프랑스어가 잠시 나왔는데 네, 프랑스 산타를 직접 만났습니다. 프랑스 산타 네. 소리네요. 네네. 서울 크리스마켓은 올해로 3회째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특별히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관광청과 공동으로 준비를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성당 앞에는 샬레라는 전통 오두막이 있는데요. 네네. 여의도 한강공원에도 전통 오두막 샬레로 작은 프랑스 마을처럼 꾸며서 조성을 했고요. 네. 오두막 중앙에는 대형 트리와 반짝이는 조명들 화려한데요. 유럽의 낭만적인 정취가 물씬 풍겨났습니다. 이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과 윤현미 씨를 통해서 더 자세한 소개를 들어보시죠. 네.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은 올해로 이제 3번째로 열리고 있는데요. 겨울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판로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에게는 이제 판로 개척의 기회를 주고 좀 소비자를 만나기 어려운 신규 창업자들이 반응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 스트라스부르랑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마켓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스트라스부르는 크리스마스의 수도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 마켓이 올해로 446주년을 맞이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 마켓이고 이제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게 아직 생소한데 유럽에서는 좀 연말에 마켓에 많이 모여서 가까운 분들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고 해요. 캐롤 음악과 함께 좀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크리스마스는 나눔의 의미인데요. 마냥 즐겁게 노는 축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소상공인 또 뭐 여러 가지 힘들게 사시는 분들, 노력해서 사시는 분들 돕는 네. 그런 기회까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야외에는 다양한 먹거리, 푸드트럭 30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실내에는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100여 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수공예 작가들이 정성껏 만든 제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네. 크리스마스 장신구,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정말 가득합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캐롤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2번, 오후 8시와 8시에 이 버스킹과 마술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카드 만들기 등 캐롤 음악과 함께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합니다. 어디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 느끼러 갈 데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크리스마스 마켓 스트라스부르에서 400년이 넘은 마켓인데 서울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데니까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마련돼 있죠? 네, 좀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프랑스에 살고 있는 산타한테 직접 네. 편지를 쓰면 국제 우편으로 편지를 대신 보낸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이 산타한테 답장이 올 수가 있어서 받을 집 주소를 쓰고 또 프랑스에 살고 있는 산타 주소도 적혀 있어서 참 재밌고 신선했습니다. 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도 산타에게 편지를 정성껏 빼곡히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직접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왔는데 진짜 유럽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크리스마스 장식품 같은 게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삐에로 공연 체험하고요. 이제 밖에서 산타 할아버지랑 얘기하고 사진 찍기 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건 사고 이러는 과정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 쓰기 체험한 게 애기한테 기억에 많이 남았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 이렇게 쓰고 그 외국 프랑스 주소 돼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여자친구랑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래 가고 평생 결혼하게 해달라고 썼습니다. 프랑스에 제일 대표하는 그 새가 있는데 그릇에 직접 그린 수제 그릇이 있거든요. 그것도 마음에 들었고 뱅쇼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풍미가 있고요. 포도 와인 맛 나요. 춥기도 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이게 프랑스 축제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 좀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팽이 받고 싶어요. 자,
크리스마스 하면 진짜 선물이 떠오르는데 그 네. 중간에 남자분 굉장히 용감하시네요. 여자친구랑 헤어지지도 않고 결혼까지 하고 예. 방송 탔으니까 이루어지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의도잖아요. 여기가 네, 좀 맞아요. 추울까 걱정돼요. 근데 한파에도 끄떡없는 실내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좀 따뜻하게 실내에서 구경도 하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네네. 밖에서 사온 음식들은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네. 좀 춥지 않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름에도 사실 이 한강 여의도 주변에서 좀 치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겨울에도 이런 즐거운 이벤트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프랑스랑 지금 제휴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프랑스 먹거리는 없나요? 프랑스에 직접 온 제빵사가 만든 빵과 쿠키를 맛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 과일과 향신료를 넣어 끓인 글로바인 뱅쇼라고도 부르는 감기에 좋다라고 하죠. 네, 맞아요. 따뜻한 와인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먹어봤는데요. 정말 맛이 있었고요. 예. 몸을 좀 녹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전통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프랑스 상인들이 직접 판매 중이라 더 유럽 같은 현장감이 느껴졌는데요. 네. 마켓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로 소개를 더 들어보시죠. 네. 여기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크리스마스에 구워 먹는 시나몬이랑 생강 들어간 쿠키 파는 부스고요. 유럽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쿠키를 구워서 트리를 꾸밀 때 오너먼트처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기념품으로 간직하기도 한다고요. C'est traditionnel en France. 생강 쿠키 핸드메이드예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 꾸밀 수 있어요. 스페인 요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빠에야는 해물 볶음밥이에요. 네, 이거 다 전통적인 제품인데 그 알자스 지역에서 다 왔어요. 이거 다 손으로 만드는 제품이에요. 트리 장식이고 그리고 마그네트도 있고 전통적인 인형이에요. 무슨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십니까? 이분들은 또 한국에 사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한국말도 잘하네요. 자, 참 재미있죠. 소리로만 들어봐도 나도 궁금한데 하실 텐데 일정이랑 어떻게 가는지 한번 더 알려주시죠. 네, 이곳은 여의나루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오른쪽 한강공원에 네네.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매일 쭉 진행하는데요. 네. 평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3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편한 시간에 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세한 행사 내용 일정은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네.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좀 고마운 사람들에게 선물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좀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머리 아픈 경제 이슈들도 많은데요. 주말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저는 화요일 날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코너 보내면서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한번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봤습니다. 오늘 빨간색 스웨터 또 아주 산타스럽고요. 산타한테 받고 싶은 선물은? 마음이 담긴 선물은 다 좋은데요. 네네. 저는 특별히 제 마음을 좀 남자친구를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우리 무리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산타가 있다고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선물을 요구하고 싶네요. 네. 자, 캐롤 들으면서 김미란 캐스터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네, 김미란 경제 캐스터였습니다. One that makes me LOL. And if you text me something naughty, I promise I won't tell. I don't care if you spell things right. I just want to hear from you tonight. Stroke those keys with your delicate touch and type those little words.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4809님, 법인세 부담 전 국민이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0864님, 기업 환경 어렵습니다. 법인세 오르고 또 최저임금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얘기도 해주셨고요. 9246님은 부동산 잡으려면 보유세 이야기 계속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8106님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다양한 의견들 나눠서 좀 더 좋은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쉬시고요. 저는 26일 화요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십시오.